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전문 방송 김윤경의 생생경제에 내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 비용이 들지 않는 메시지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웹사이트나 페이스북에서 김윤경의 생생경제를 검색하셔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꼭 필요한 정보를 주는 김윤경의 생생경제. 듣고 싶어라.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 필수 지침, 세계 경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 이슈. 네, 오늘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 먼저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이 참 시끌시끌해요, 맨날. 네, 그렇습니다. 원래도 그랬었던가요? 아니면 요즘 더 그런 건가요? 그래도 연말이라서 이제 좀 더 예. 그런 것 같고요. 네, 뭐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미국 금리 인상도 있고 예. 중국도 좀 들썩들썩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저는 지금 이 위안화가 네, 굉장히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네. 굉장이라는 게 좀 주관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어쨌든 이 위안화가 IMF 특별인출권 통화에 편입이 되기도 했었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예, 그럴까요? 일단 IMF SDR 편입하기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SDR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예, 이제 위안화 가치를 좀 절상을 시키면서 어떤 그 편입되는데 좀 유리한 그 위치를 좀 점하고 이 편입이 결정되고 나면 다시 중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위안화를 절하를 해서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네, 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로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일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더 이상 위안화 절상은 필요 없고 위안화 절하를 해서 요즘에 이제 중국 경제가 성장률도 꺾이고 뭐 네. 수출 경쟁력도 좀 약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슬그머니 좀 위안화를 절하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이제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이제 정부 당국이 정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좀 IMF 그런 SDR에 들어간 목적을 달성을 했으니까 네. 이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맘대로 좀 움직이자 이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거네요. 예,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 예, 달러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데 현재 환율 체제에서는 달러와 위안화가 고정 환율처럼 이 픽스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위안화 가치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위안화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최근 중국이 이제 바스켓 환율이라는 거를 이제 들고 나왔어요. 지난 네. 주말에 이걸 이제 발표했는데 달러와 위안을 고정 환율로 이제는 하지 않고 다른 통화와 바스켓을 만들어서 운용하겠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달러 가치에만 연동하지 않고 엔화나 유로화 이런 다른 통화랑 같이 연동하게 한다는 건데 예. 이렇게 되면은 달러가 오르면 위안화가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통화들이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좀 그 완충작용을 해서 위안화가 이제 달러처럼 좀 강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좀 이제 얘기가 어려운데 하여간 뭐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이슈는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 1차적으로 중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우리 경제 쪽을 좀 보면요. 수출 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어떤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예. 측면이 있고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의 추격을 허용하고 있는데 중국이 위안화
다시 절하를 해서 가격 경쟁력까지 더 붙는다면 우리 기업들은 좀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를 절하를 하면 필연적으로 환율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아시아 통화들이 지금 줄줄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유럽이나 일본도 환율 부분에서 좀 손을 대서 결과적으로 이제 동시다발적인 좀 환율 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의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환율 전쟁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기도 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서로 이제 세계 경제 성장도 낮아지고 서로 이제 좀 살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이해관계가 이제 충돌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돈값을 더 쳐주는 곳으로 돈이 가게 마련이잖아요. 네네. 신흥국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엄청 나가잖아요. 네네. 중국도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자금 빠지는 게 더 가속화되는 건 아닐까요? 예, 중국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안화가 이제 그 가치가 하락을 하면 예. 중국에 투자됐던 핫머니들이 이제 빠져나가서 네.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중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중국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이 수출 경쟁력이 이제 약해져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7% 성장률을 올해 이제 맞추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 사항인데 내년에는 6%로 이제 떨어질 수 있고, 일단 중국의 가장 중요한 이 수출이 좀 회복이 돼야 전체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과 중국 정말 고래들이 움직이면서 새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쳐가면서 가야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명들이 인수합병이 워낙 활발하게 치러지면서 많이 바뀌게 될 텐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이제 화학업체죠. 미국의 1, 2위 화학업체인 다우케미컬, 네. 듀폰이 합치기로 했다고요? 예, 이 시가총액 150조 원짜리 화학 공룡이 탄생을 하는데요. 그렇네요. 네, 이 새 회사의 이름은 다우 듀폰이고요. 예. 이제 당국과 주주의 승인을 얻어서 내년 하반기 중 이 합병 작업이 마무리될 그 예정이고, 독일 마스프에 이어서 글로벌 화학 업체 중 두 번째로 이제 큰 규모가 됩니다. 이 두 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의 합병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듀폰은 1802년, 다우케미컬은 1897년에 창립을 했고, 합병된 회사가 이제 만드는 그 제품은 뭐 옥수수 종자라든가 뭐 각종 섬유, 농업, 산업용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업계에서는 이제 두 회사가 합병해서 화학과 농업 산업의 지형도가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왜 두 회사가 합병을 했냐. 그러게요.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할 텐데요. 네. 일단 그 두 회사 모두 최근 그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게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든가, 미국 기업이니까 이제 달러 강세가 영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의 수요 감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 원인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 필연적으로 뭐 인력 감축, 종복 사업 정리, 이런 구조 조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매출이 안 늘어나니까 이렇게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합병을 해서 구조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실적 부진을 좀 타개해 나가겠다. 이런 데에 좀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 화학업계뿐만 아니라 제약업체에서도 얼마 전에 화이자와 엘러건이라는 회사가 합병을 했고요. 그렇죠. 맥주업체인 아노이저부시 인베브와 사브밀러 역시 이제 합병을 했고, 뭐 제약, 석유, 뭐 식음료,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인수 합병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신흥국 경기도나 원자재 가격 하락, 이런 그 저성장 국면, 그리고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그 상황이 오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합병이라는 카드를 선택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역사가 오랜 이런 그 업계 1, 2업체들이 많이 합치는 걸 보면은 그런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그 재정 위기 겪기 전에 먼저 좀 타격을 받았던 곳이 켈틱의 호랑이라고 불렸던 아일랜드였잖아요. 네네. 근데 아일랜드가 이제는 좀 먼저 네. 경제가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뭐 매도 먼저 맞아서 뭐 그런지 좀 그 경제 회복을 위한 예.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올해 7% 성장률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요? 예? 올해 7%요? 예, 올해 이 아일랜드 정부 목표치가 6.2%인데 예. 7%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2, 3% 성장하기도 어려운 나라들이 지금 유럽의 현실인데 여기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좀 높은 성장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일랜드의 이런 비결은 뭔가요? 일단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도 먼저 맞고 아주 강하게 맞았습니다. 네. IMF 구제금융이라는 그 치욕을 맛보고 난 뒤에 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좀 개혁을 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빛을 발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산업구조 재편인데 네. 이 버블이 깨지면서 이 산업들이 이제 이 망가졌던 그런 구조를 좀 바꾸면서 질적인 그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지금 금융이나 부동산 같이 과거에 있었던 기업들이 이제 다 몰락을 하고 그 자리에 애플이나 구글, 페이팔, 이베이 이런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서 자리를 채웠다고 하고요. 제조업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땀 흘리는 제조업으로의 변신. 이게 이제 아일랜드가 내거는 이제 기치인데요. 법인세율이 혹시 조금 낮은가요? 잘 안 들립니다. 법인세율이 좀 낮은가요? 이렇게 기업들이 이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예, 법인세가 네. 이제 다른 나라보다 지금 훨씬 그 낮은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12.5% 정도 유럽연합에서 그 28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런 상황이고 특히 아일랜드 안에서 R&D 연구개발을 해서 특허를 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6.25%까지 대폭 깎아준다고 합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이제 오는 거고 아일랜드에 와서 일자리도 만들고 뭐 제조업도 좀 부활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경제가 좀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외국인 직접 투자 늘어나고 일자리 늘어나고 뭐 법인들도 어쨌든 세율은 낮지만 세금도 내고 이러면은 많이 좋아지겠네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일랜드가 그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뭐 지표들 말씀하셨듯이 뭐 네. 그런 외국인 지표도 직접 투자도 좋아지고 있고요. 실업률도 3년 전에는 15%였던 게 올해 9%까지 떨어졌고 뭐 기업 뭐 이익도 늘어나고 그래서 법인세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일랜드를 빨리 스터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일랜드가 사실 예. 과거에는 우리나라랑 경제 모델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죠. 언론지상에도 많이 올랐고 예. 그랬는데 이쪽 아일랜드도 사실 우리나라랑 역사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영국의 네. 어떤 식민 지배 예. 좀 받은 적이 있고 좀 DNA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알겠습니다. 몰락해서 빨리 회복하는 그런 네.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복 탄력성. 예. 네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장원 연합인포맥스 부장이었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연 인기 있죠? 2588 네, 생생경제 3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경제주치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은 재무 이슈와 상담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 정부가 개선하기로 한 개인 신용평가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 저가 커피 전문점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창업과 관련해서 주의할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10살 심서원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다려져요.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니까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대요. 가족도 없고 케이크도 없으니까요. 제 친구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산타가 되어주세요. 지금 바로 02544-9544, 02544-9544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하은맘 S프로젝트와 함께합니다. 02544-9544 기아대책.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주치. 네, 생생주치 월요일 시간은 재무 이슈와 상담 시간이죠. 돈 빌릴 때, 그러니까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나 이자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신용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감독원에서 이번에 이 불합리한 개인 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고, 최근에 이 관련된 홈페이지를 열기도 했는데, 개인 신용평가 관행이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이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뜨는 게 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 소진율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네. 신용평가할 때 반영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네, 일단 뭐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제 현금 서비스 한도의 몇 %를 사용했는지가 이제 한도 소진율이 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한도 소진율이 높으면 이제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예. 앞으로는 신용등급 평가할 때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 소진율을 평가 요소에서 제외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현금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거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100% 다 썼으면은 신용평가에 별로 안 좋다는 게 그동안의 상식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걸 맞습니다. 바꾸기로 한 데는 아무래도 좀 뭔가 불합리한 게 있어서 그랬겠죠? 예,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현금 서비스 한도를 일부러 낮게 설정해서 예. 사용하는 소비자가 이제 신용등급 산정할 때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건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향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였으니까요. 예, 뭐 한도는 본인이 그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예. 좀 낮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낮출 수가 있었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금 서비스 월 이용 한도가 500만 원을 설정하신 분이 예. 300만 원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한도 소진율이 60% 정도 됩니다. 근데 나는 조금 더 낮게 설정하겠다라고 해서 월 이용 한도를 300만 원을 설정하고 250만 원 사용한다. 그러면 사용하는 금액은 50만 원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한도 소진율이 83%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후자 쪽이 훨씬 더 이제 신용등급 산정 시에 불리하게 작용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또 카드 여러 개 쓰시는 분들 꽤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또 카드를 하나만 쓰는 분하고의 경우에도 뭔가 좀 불합리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 현금 서비스 월 이용 한도가 이제 300만 원인 카드 이거 예. 3개를 가지고 각각 150만 원씩 그러면 총 450만 원을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네. 이 경우에 이제 한도 소진율이 50%입니다. 근데 그렇죠. 나는 카드 하나만 쓰겠다라고 하시고 뭐 카드 한도가 300만 원 그 한 개 카드를 가지고 뭐 300만 원 다 쓰신다. 이러면 이제 한도 소진율은 100%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후자 쪽이 사용 금액은 훨씬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산정할 때는 훨씬 더 불리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 소진율을 합리적으로 좀 개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네네. 되면은 신용등급에 있어서 좀 이익을 얻는 분들이 생길까요? 예, 자료를 찾아보니까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현금 되나요? 서비스 일단 예. 이용하시는 분이 372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이 중에서 262만 명, 거의 70%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신용 평점이 기본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네. 그 중에서 한 166만 명, 45% 정도인데 이분들은 이제 신용 등급까지 이제 올라간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래서 대략 보니까 한 25만 명 정도가 7등급 이하에서 이제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뭔가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예, 일단 한도 소진율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현금 서비스 사용하는 금액, 그다음에 사용 빈도 이런 게 이제 신용등급 산정할 때 분명히 반영을 하고 있다. 이 점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밖에도 이제 다중 채무가 있거나 채무가 많으신 분의 경우에 이제 산정 시 여전히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이 현금 서비스 금리가 일반적으로 20%가 다 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신용등급 산정을 할 때 이 상장 네. 주식이라든지 채권 같은 이 유가증권 있잖아요. 이걸 네. 담보로 해서 또 돈을 빌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예. 한국증권금융인가요? 거기서 이제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신용평점을 개선을 해주는 방안이 포함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15일부터 적용이 될 텐데요. 예. 일단 상장 주식이나 채권 이걸 담보로 빌린 대출은 이제 유가증권 담보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 대출이 지금까지는 이금융권 대출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1금융보다 2금융권이 이제 연체율이 높고 그것 때문에 신용등급 산정할 때 불이익을 훨씬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유가증권 담보 대출은 1금융권 대출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이 상장 주식이나 채권 등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사람들, 이분들은 이금융권 대출이 있는 것으로 잡혔기 때문에 평점이 안 좋았었는데 평점이 네. 좀 개선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유가증권 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담보대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연체율을 보니까 평균 불량률이 0.47%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1금융권 대출의 이제 연체율 3개월 이상 연체율이 3.21%보다 현저히 이제 낮은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이제 이걸 1금융권으로 바꾸면 약 한 19,000명 정도가 신용평점이 오르고 그중에서 한 10,000명 정도는 신용등급 자체가 이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1금융권에서 빌린 걸로 되면 확실하게 이득을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네. 그러면은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받느냐 아니면은 2금융권에서 받느냐 이거를 차별을 안 두고 급할 때마다 이제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네네. 이제 평점에 많은 영향을 줬었다는 얘기를 추론할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아니라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이제 시험평가에서 평가사에서 신용 위험을 더 크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신용정보사에서 신용평가할 때 이제 대출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먼저 보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몇 군데 금융회사에서 빌렸는지 이걸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이 만약에 여러 군데 있는 경우라면 돌려막기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만약에 이제 이금융권에서 이제 빌렸더라도 상환을 잘하고 있으면 상관없지 않나요? 일단은 뭐 대출 받은 개수가 조금 많다 이러면 이제 돌려막기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네. 만약에 연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뭐 2금융권 이런 곳에서 대출 받았다라고 하면 2금융권 연체율이 1금융권보다 높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용등급 산정할 때는 이제 불이익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연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대출 받았냐에 따라서 신용등급 산정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금융권은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은행을 제외한 곳 그중에서 이제 예. 뭐 캐피탈이나 뭐 카드사, 그다음에 보험회사, 그다음에 저축은행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금융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는 그러면은 대부업체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대부업 네. 같은 경우에는 3금융권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것들은 어떻게 신용평점에 반영이 되나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신용평가사가 크게 이제 KCB, 나이스 신용평가 두 회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 같은 경우는 대부업체하고 개별적인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업 대출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신용 기록이 안 남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또 사실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용인된 최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뭐 신용 기록이 안 남는다고 해서 받았다가 나중에 대출 갚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 대법 대출은 뭐 신용 기록이 안 남는다 하더라도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이었습니다.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오늘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늘어나는 저가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 계약 시 유의점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생생경제 4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1,000원 이렇게 쓰여 있는 곳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햄버거 가게나 편의점이 아니고요. 커피 전문점들도 그런 곳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고객들로서는 일단은 반갑기는 한데 경쟁이 심화될수록 품질이 저하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또 커피 이렇게들 많이 사 먹으니까 나도 이 커피 사업 한번 해볼까라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창업할 때 주의점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님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커피 전문점이나 주스 전문점들 꽤 많이 보이거든요. 네네. 성장세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동안 성장을 못하고 있던 브랜드들도 최근에 어떤 그 붐에 힘입어서 1년에 수백 개씩 점포를 출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예. 네. 이 브랜드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브랜드들이 몇백 개씩 점포를 출점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확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가 커피 전문점에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햄버거 가게에서 파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편의점에서 파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빼고요. 그냥 빼고. 순수하게 커피 전문점으로 출점을 하는데 예. 그렇게 저렴하게 판매되는 곳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주스 전문점들도 가격 파괴하는 곳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그렇더라고요. 이 주스만 가격 파괴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커피도 같이 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음료 전문점을 카페형이나 테이크아웃점으로 운영하는 점포들의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초저가기도 한데요. 저가 네네. 커피 전문점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구조적인 저성장, 불황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요. 네. 이미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그런 그 구조적인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저가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청년 실업이라든지 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은퇴와 맞물리고 또 일반적인 그 서민들의 어떤 가계 부채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이 궁한 것이 좀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커피나 이런 것들을 기호식으로 먹는다든지 또 사람을 만날 때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먹었는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하루에도 천만라면 마시는 게 그렇죠. 커피고 예. 또 이제 그 에스프레소 커피가 워낙 이제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자주 사 먹는데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몇천 원짜리를 사 먹는 게 소비자들 입장에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자주 마시고 대신 좀 저렴한 게 나오면 예. 저라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바로 그런데요. 이제 커피나 주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싸게 팔고 많이 주는데 맛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네. 품질이 그다지 안 나쁘다 싶으면 그쪽으로 가게 돼요. 네.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항상 그 가게의 주인께 아니 이렇게 받아서 남으세요? 라고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아메리카노를 1,000원에 판매하시는데요. 예. 이분 말씀에 따르면 본인이 갑이다. 손님들이 미안해하면서 와서 먹기 때문에 본인은 큰 소리 네. 치고 예. 판매하는데 대신 이제 더치커피를 선물용이나 이렇게 10,000원대 이상이 되는 더치커피를 같이 구비해서 네. 아메리카노를 계속 드시는 분들이 더치커피를 이제 고가로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걸로 수익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커피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저가 커피들도 불티나게 팔리고 이런 걸 보면 내가 저가 커피 전문점을 한번 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나둘씩 갖게 되거든요. 근데 네. 이분들을 위해서 이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꼭 저가가 아니라도 모든 예. 사람들의 로망이 커피숍을 운영하는 거예요. 일단 운영하기에 단순해 보이고 예. 또 흔히 하는 말처럼 물장사니까 네. 마진이 좋을 것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카페형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도 예쁘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저가 커피를 하고 싶다고 하지만 요즘 네. 이제 확산되고 있는 저가 커피 전문점들이 대부분 다 테이크아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점 고객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테이크아웃 중심으로 판매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커피를 100잔 팔아도 10만 원인 거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10만 원을 팔아서 뭔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백 잔씩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네. 그 시간당 수백 잔을 우리가 뭐 손님이 하루 종일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뭐 1시간에 30잔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2분당 하나씩 커피를 판매를 만들고 팔아야 된다는데 예. 실제로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너무 환상해져서 네. 일단 이제 그 저렴하게 판매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고 손님이 몰릴 때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식당가나 매출로 따져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네.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고 할 수 있죠. 특히나 그 뭐 최근에 요리 연구가로 유명한 분이 또 하고 네네. 있는 그 프랜차이즈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뭐 이제 조금 알려진 브랜드들도 좀 있거든요. 저가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 네네네. 그러면은 이건 좀 검증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좀 나은 건가요? 아니면은 꼼꼼하게 좀 비교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건가요? 네. 어려운 네, 질문이죠. 예.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그 저가로 판매한다는 사실 자체는 이제 불변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그 업종을 선택하실 때 이게 저가가 그냥 미끼 상품의 역할을 많이 하면서 예. 전체적으로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꼭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그게 예를 들면 최근에 그런 이제- 거네요. 1,000원짜리 커피 많이 사는 사람들이 비싼 더치커피를 꼭 사느냐. 그래서 객단가를 높여주느냐를 알아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꼭 더치 커피가 아니라도 네. 예를 들면 뭐 보조적인 다른 또 예. 뭐 2, 3천 원대가 넘는 다른 메뉴들이 있어서 네. 그 메뉴들의 판매량도 적당히 좀 받쳐주고 대신 네네. 이제 저가 커피가 있는 정도 수준인지 아닌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예. 또 이제 저가라고 하더라도 1,000원짜리하고 1,500원짜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따져 보셔야 되고요. 뭐 일례로 이제 최근에 제가 아는 그 장업자 한 분이 그런 저가 커피를 장업을 했는데 네. 한 20일 만에 그만두셨어요. 20일 만에요? 네네. 예, 장사가 안 됐던 건 아닌데 네. 이 저가 커피를 판매하는 게 너무 힘들고 아르바이트생들한테도 못할 짓이더라. 장사가 잘 돼도 참 힘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팔았지만은 그게 이제 남기는 게 별로 없어서 힘드셨던 모양이네요. 남기는 것도 없고 노동 예. 강도는 이제 세지고 예. 또 아마 너무 저가가 장사가 잘 돼도 문제인 게 그게 일하는 종업원들 얼굴 보면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20일 만에 그만두면은 뭐 위약금 물어야 되고 이런 조항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건 본인이 이제 스스로 그만두는 건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본인이 이제 그냥 포기를 하신 거니까 아무래도 그 양도소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진 않았지만 네. 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고객들도 싸니까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예. 손님이 많아도 힘들고 나는 이런 사업은 참 못하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신 거죠. 네.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네네. 막연히 싸면 예. 손님들이 좋아한다, 싸면 많이 팔린다라기보다는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성을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가 커피 전문점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 저가 커피 우리나라 지금 어쨌든 1인당 원두 소비량은 인스턴트 소비량은 많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커피 시장의 성장의 여지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또 이 커피가 워낙 보편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이지만 지금 현재 편의점에서 또 예. 커피를 그 자동 커피 기계를 두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편의점에서는 뭐 커피뿐만 아니라 즉석빵이라든지 심지어는 예. 도시락 시작까지 해서 거의 뭐 푸드 전문점화되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 커피뿐만 아니라 네. 저렴한 그 분식들은 편의점과의 한판 경쟁에서 예. 앞으로 좀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쟁들이 심화가 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이었습니다.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올겨울은 르노 삼성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겐 봄입니다. 봄처럼 기분 좋은 혜택. 르노 삼성자동차 고객 누구나 취득세 100만 원 지원부터 밸류박스 조건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12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르노 삼성 자동차. LPG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청취자분은 0334님 외 한 분이고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